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리학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역학 혹은 열기관, 열효율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열기관, 열효율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 작용-반작용 법칙과 힘의 평형,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선생님 생각에 다른 친구들도 많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요거는 수업 영상으로 같이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64쪽부터 65쪽까지 문제를 또 풀어볼 거고요. 선생님이 이 64, 65페이지를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중에 1, 2, 3번은 과제로 제시할게요. 그리고 4, 5, 6은 선생님하고 지금같이 영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직접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각자 푼 다음에 그 다음 영상을 다시 시청하면 공부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해 봅시다. 친구 질문이,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올렸는지는 선생님이 따로 올리지 않을게요. 자, 궁금증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이 어떻게 다르냐, 작용-반작용은 뭐고 힘의 평형은 무엇이냐. 선생님도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헷갈린 내용이 있어요. 뭐냐? 내가 벽을 이렇게 밀어요. 내가 벽을 이렇게 밀면은 내가 벽을 F라는 힘으로 민다면 그럼 벽도 나를 F라고 힘으로 민대요. 이게 뭐라고요? 작용, 반작용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이 있으면 이 결과 모든 물체는 결국 가한 힘만큼 반작용이 있으니까 모든 물체는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즉 모든 물체가 다 힘의 평형이지 않을까. 요런 문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체를 밀어요.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을 주면은 결국 이 물체도 나를 F라는 힘으로 미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이 물체는 결국 이 힘이 똑같아서 멈춰 있는 게 아닐까라는 선생님은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운동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친구도 교과서 28쪽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교과서 28쪽에 내용을 풀려고 했는데 작용점이라고 하는 거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잘못됐는데 그 내용이 우리 작용점을 이용해서 생각하면은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냐. 자, 그래서 질문을 쓰면서 찾아보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베스트 웨이. 자기가 이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찾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접 찾아보면은 그만큼 나한테 더 오랫동안 남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됩니다. 자, 그 자료실 내용, 요 내용이에요. 힘의 작용과 힘의 평형. 이 내용이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작용과 반작용은 어떤 물체에 대해 두 힘만의 관계이고, 뭐 이렇게 설명해도 좋겠네요. 그리고 힘의 평형은 여러 힘이 작용할 수도 있다. 잠깐만, 요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은 두 힘이고, 힘의 평형은 여러 힘이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좀 이따 다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은 작용점을 이용해 구별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작용하는 지점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분하는 게 가장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구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책상에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물체가 힘을 받는데 어떤 힘을 받느냐?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고, 그리고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 물체한테서 중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힘이 따로 있고 F3이 따로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 F3은 뭐냐면은, F3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그럼 물체가 책상을 왜 누르죠? 물체가 책상을 왜 누르죠, 도대체? 그쵸.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니까 결국 이 힘이랑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 물체가 책상을 누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구 위에 있지 않고 이 책상과 물체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면은 그때도 눌렀을까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는 누르지 않았겠죠. 이렇게 중력처럼 누르지 않았겠죠. 물론 약간의 뭐 서로 간에 중력이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 힘을 무시한다면 이 정도, 이 F3이라는 힘은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라면? 우주 공간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F1, 즉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 힘에 의한 결과가 F3이고, 이 F3의 결과가, 즉 무슨 말이냐, 지구가 잡아당기고 그 지구가 잡아당긴 것에 떨어지지 못하게 한 힘이 이 F4라고 하는 수직항력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똑같은 물체가 지구상의 중력을 받고 있는데, 근데 물체를 떠받쳐 주는 게 없다고 해봅시다. 물체를 떠받쳐 주는 게 없어요. 그럼 물체가 아래로 중력을 받으면서, 즉 F1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이 물체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이 물체에 의해서 끌려온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책상이 받치고 있든 안 받치고 있든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거는 무조건 작용을 합니다. 왜냐?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작용하고, 모든 물체는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고, 더불어서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참고로 이 작용, 반작용은 힘의 평형보다도 더 우선되는, 더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힘의 평형보다 더 우선되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뉴턴 운동 제1, 2, 3법칙, 즉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법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절대 깨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란 거예요. 관성이란 건 무엇이냐? 어떤 물체에 가속도를 주기 위해선,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가 힘을 받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정지 혹은 자기가 운동하던 상태를 그대로 이어가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지 혹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라는 내용이고,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체, 힘을 줄 때 그 물체가 어떤 가속도를 받게 될지, 즉 가속도가 m분의 f, 정리하면은 f는 ma의 관계 속에서 힘과 가속도가 작용을 한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작용, 반작용 법칙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무슨 말이냐? 한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에 대해서 반작용이 작용을 한다. 두 힘이 쌍으로 작용한다. 사실 이 법칙에 의해서 뉴턴도 이 법칙 때문에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과도 지구를 당기는 게 아닐까, 이런 아이디어를 꺼내왔을 만큼 이 법칙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작용하는 법칙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작용, 반작용.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당겨지는, 우리 푸른색 지구가 당겨지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이 물체에 의해서.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누가 받치고 있든 안 받치고 있든 무조건 잡아당긴다는 거죠. 서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가 가속을 하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왜 지구는 안 끌려가요? 지구도 분명히 힘을 받고 있는데, 지구도 이 물체하고 똑같은 힘을 받는데 왜 안 끌려가요? 가속도 법칙, 즉 A는 m분의 F. 자, 지구는 m이 어때요?
지구는 질량이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너무너무너무 작게 작용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만약에 지구에서 이런 조그만 물체가 아니라 훨씬 무겁고 훨씬 큰 물체를 떨어뜨리면 그 물체에 의해서 지구도 아주 약간의 가속도가 작용해서 위로 올라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물체에 의해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속도가. 마찬가지로 달에 의해서 지구가 가속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달은 그만큼 질량이 크기 때문에 달의 중력에 의해서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도 가속 운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무슨 말이야? 작용을 하면은 그거에 따른 반작용의 힘이 무조건 나타나게 된다. 이거는 모든 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중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우게 될 전기력, 마찰력, 뭐 등등등등등 모든 힘에서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있다. 하나의 법칙인 거고, 힘의 평형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어떠한 상태, 그 순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아래 받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아래로 가속 운동을 하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되고, 이 가속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는 알짜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알짜힘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알짜힘에 의해서 가속 운동을 한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네요. 자, 무슨 말이냐? 이때는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힘의 평형은 모든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고, 그 중력에 의한 반작용으로 이게 뭘까요? 이게 그죠?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이 수직항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작용선도 일치하기 때문에, 작용선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같은 선상, 선생님이 편의상 이렇게 그렸지만 같은 선상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중심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가 결국 알짜힘이 0이 되고, 알짜힘이 0이 되면은 그 상태를 우리가 특별히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한다. 이 힘의 평형 상태에서는 관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겠죠.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알짜힘이 0인 순간만 따로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수직항력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언제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여러분이 누군가 밀어요. 얘를 이렇게 밀어. 지금 그림이 되게 이상하게 그리네. 자, 그리고 반대쪽에서 또 다른 어린애 2명이서 이 물체를 똑같이 밉니다. 이 아저씨가 밀고, 여러분이 밀고, 이 어린아이 2명이 밀어요. 그랬더니만 힘의 크기가 어때요? 힘의 크기가 이 아이들이 정확히 이 아저씨의 2분의 1씩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저씨가 그렇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0이 되고, 합력이 방향은 완전히 반대가 되고, 그리고 이게 같은 작용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아저씨는 위를 밀고 아이들은 아래를 밀고 하면 얘가 돌아버려요. 이건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닙니다. 같은 작용선상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은 이때 힘의 평형 상태다 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힘의 크기가 0이고 두 힘의 방향이 반대고, 이 힘의 크기가 0이려면 어때야 돼요?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양쪽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같은 작용선상에서 얘가 돌아가지 않게 같은 작용선상에서 힘이 작용을 하는 상태, 특별히 이 상태를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하고, 선생님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작용 반작용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요? 작용 반작용은 모든 힘이 작용할 때 다 일어난다고요. 내가 밀 때도 이 물체는 나를 밀고, 같은 힘의 크기로 방향 반대로 이 아이들이 이 물체를 밀면은 이 물체도 아이들을 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밀지 않으려고 발을 이렇게
막 부를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냥 확 밀고 아이가 말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이도 뒤로 밀리잖아요. 물체가 나를 미는 힘 때문에. 이렇게 작용, 반작용은 항상 일어난다. 그게 항상 일어나고 이 작용, 반작용과 관계없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순간만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힘의 평형 상태를 이뤘을 때는 우리가 R자 힘이 0이고 이때는 가속도가 당연히 0이고 그때는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힘의 평형 상태일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길게 설명이 됐는데 혹시 추가로 여러분 이해가 안 가거나 하면은 다시 질문을 또 남겨줘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주 문제 풀어봅시다. 지난 시간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거 수능 문제였죠. 선생님이 해설을 하다가 여러분 각자 한번 풀어보았으면 해서 여러분한테 과제로 제시했는데 자, 선생님 어떻게까지 풀었냐. 자, 여기서 Q1을 가야 하고 열 효율이 0.2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0.2, 즉 열 효율은 우리가 Q1분의 W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2가 되기 위해선 W가 어떻게 해야 돼요? 0.2 Q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2는 Q1분의 0.2 Q1이 돼서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는 0.2 Q1. 자, 그럼 0.2를 뺀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저 열원으로 버려진 거죠. 0.8 Q1. 자, 그럼 Q2는 4W다. 어때요? 4배 맞아요? 맞네요. 자, A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AB 과정. 자, 등적 과정. 1은 등적 과정이니까 1은 안 하죠. 부피가 일정하니까. 자, 내부 에너지 변화와 그러니까 내가 가한 열이 곧 내부 에너지라는 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거죠. 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됐냐? 자, 보면은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압력이 높아졌죠?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혹은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선생님 그럼 왼쪽 위로 가면 뭐예요? 여기로 가면 뭐예요? 이리로 가면 뭐예요? 이건 또 몰라요. 또 따져봐야 돼요. 이건 우리가 몰라요. 이건 따질 수가 없고 오른쪽 위로 가면 무조건 뭐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얘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온도가 올라갔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는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했겠죠. 열을 흡수해야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자,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BC 과정에서 자, BC 과정만 얘기를 하는 거네요. BC 과정. 자, BC 과정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BC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자, 물체가 팽창을 했어요. 선생님 팽창한 거 어떻게 알아요? 부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피가 늘어났죠. 부피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수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부피가 늘어난 거면 뭐라고요? 팽창을 한 거죠. 그래서 일을 한 거죠.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감소한 것과 같다. 단열 과정이면은 우리가 Q는 W 플러스 델타 U. 선생님 평소랑 반대로 썼네요. 평소랑 똑같이 합시다.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W 한일. 자, 여기서 Q가 없는 거죠. 열을 단절시켰다는 말이잖아요. 단열 과정이니까 Q가 0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체가 한 일은 결국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양과 같다는 거죠. 맞는 설명이겠네요. 풀만한가요? 여러분 다 풀었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아래 뭐로? 부피로. 이 부피가 결국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잘 풀었는지 걱정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 X축은 뭐예요? 부피고 Y축은 온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 풀었죠? 압력이었는데 Y축이 온도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냥 똑같이 풀면 돼요. 똑같이. 자, A, B, C, D로 갔는데 설명 하나하나 봅시다. 자, 일단 각각부터 봅시다.
A, B. 자, 부피가 일정하니까 뭐예요? 등적. A, B랑 C, D 둘 다 등적이겠네요. 자, 그리고 B, C랑 D, A는 뭐예요? B, C랑 D, A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등온이죠. 자, 등적에서는 뭐가 0입니까? 한일이 0이고 등온에서는 델타 U, 온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A와 C에서 기체 압력은 같다. A와 C에서 기체의 압력은 같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PV는 T에 비례한다. 반대로 T가 PV에 비례한다. 다 상관없어요. 자, 근데 여기 P와 V를 곱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어디야? A에서는 잠시만요. 요거 싱 좀 고칠게요. 어떻게 고치냐? P는 V분의 T에 비례한다. V만 넘겨볼게요. 요 식이 되죠. 자, V분의 T. 여기는 1이네요. 그냥 V0분의 T. A에서는 V0분의 T. 자, C에서는 3V0분의 2T대로. 어때요? 같나요? 같지 않죠. 3분의 2잖아요. 압력 틀립니다. 자,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같다. 우리 식 한번 적어놓고 갑시다.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그래서 BC 과정. BC 과정은 어떤 과정이라고요?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이면 뭐가 0이에요? 이게 0이죠. 한 일랑 흡수한 열량이랑 같겠죠. 한 일은 요만큼 흡수한 열량도 같겠죠. 식에 의하면. 자, 그 다음 자, AB 과정. AB 과정은 뭐라고요? AB 과정은 등적 과정.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하다고요. 온도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디귿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등적. W가 0이니까 얘가 사라지네요. 자, 즉 뭐야 이거. 자, 이걸로 푸는 게 아니네요.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구나. 자,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과 같다. 자,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여기서 방출한 열량이 이걸 푸는 게 맞네. 방출한 열량이 뭐냐? 델타 U죠. 델타 U는 뭐에 비례합니까? T에 비례하죠. 온도. 자, 온도가 근데 T대로에서 2T대로가 됐죠. 2배가 됐죠. 오케이? A, B에서 Q는 델타 U. 마찬가지로 C, D에서도 Q는 델타 U. 근데 델타 U가 어떻냐? 둘 다 2T대로와 T대로 사이죠. 이만큼 올라간 거죠. 이만큼 내려가고. 결국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어때요? 같겠죠? 같겠죠. 그럼 열량도. 그래서 답은 4번. 풀 수 있겠어요? 자, 이거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 한번 영상 조금 다시 돌려서 한번 빈 페이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6번. 자, 그림은 실린더에 들어있는 부피가 V 시간이 아직 있죠? V 이상 기체의 열량을 Q 가했더니, 자자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 식이 필요하죠. 델타 U 플러스 W. 자, 근데 여기서, 자, 부피가, 자, 압력이 일정하죠? 그리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했죠? 등압 과정이죠? 압력 일정. 자, 외부의 한일. W 기체에서 어떻게 하죠? P, 델타 V. 자, 델타 V 얼마입니까? 델타 V는 2V-V죠. P는 일정하고. 그럼 얼마예요? PV가 되네요. 맞네. 자, 그 다음 내부 에너지 증가량. 요거는 당연히 틀렸겠죠. 왜냐면은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면서요. 근데 Q만큼 가해졌는데 W, PV만큼 W가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U는 당연히 Q보다 작겠죠. 얼마가 될지 몰라요. 틀리죠? 자,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쌤이 아까 또 얘기했던 게 PV는 T에 비례한다. 자, 근데 P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됐냐? EV가 됐잖아요. 온도가. 그러면 T도 어떻게 해야 돼요? ET가 돼야겠죠. 2배가 되겠죠. 온도도 증가하겠죠. 답은 기억 티켓. 자, 다음. 요 문제는 좀 쉽네. 자, 봅시다.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하여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자, 그러니까 Q1만큼 져서 Q2로 방출하는, 버리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은 이게 여기가 엔진이라면 엔진에서 그 가솔린을 태워서 그 배기구로 이렇게 나머지 열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거죠. 가속을 하는 거죠. 그게 일을 하는 거죠. 자, 열 효율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 맨날 하네, 이거. E는 Q1분의 W. 어때요? 맞아요? 틀리죠. 자, AB 과정에서 이산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AB. 자, 여기서도 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냐? 자, 우리가 항상 보는 그래프는 부피, 압력 그래프인데 여기 또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온도 부피죠. 온도 부피. 그래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변형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자, AB 과정에서 이산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AB 과정에서 온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도가 0에서부터 이만큼이었는데 0에서부터 요만큼. 온도가 증가했죠. 온도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온도라는 게 내부 에너지가 델타 U가 아니지.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하잖아요. 잠깐만, 델타 U 아닌데 아까 델타 U 썼네 계속. 어디서 잘못했지? 아닙니다. 자, 그래서 BC 과정. 자, 이거 맞고 BC 과정. BC 과정은 B에서 C로 이산기체는 외부로부터 E를 받는다. 자, 부피가 어떻게 됐죠? 부피가 평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아래로 생각하면 안 되죠. 부피가 여기서 여기로 부피가 증가했죠. 자,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은 뭐예요? 우리 항상 하잖아요. 이렇게 부피, 압력 막 이렇게 되면 1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1을 받은 거예요? 1을 이만큼 한 거죠. 반대로 가요. 부피가 줄어야 1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부피가 증가했는데 1을 받았겠어요? 1을 했겠죠. 쉽죠? 요거는 난이도 최하 16번인데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훈련만 되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날로 먹는 문제들이에요. 날로 먹는. 그러니까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좋습니다. 자, T1에서 열원에서 10kJ이라고 하는 열을 공급해서 6kJ이라고 하는 애를 버린대요. 방출해버린대요. 10kJ 가지고 6kJ 방출한다. 그럼 W 얼마겠어요? 한일은? 그쵸, 4kJ겠죠. 자, 온도는 당연히 어디가 높아야 돼요? 높으니까 여기가 10kJ 줄 수 있겠죠. 낮으니까 이렇게 나머지 여분을 가져가고요. 맞겠죠? 여기가 고열원, 여기가 저열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그 가솔린을 태우는 가솔린 스파크를 튀겨서 가솔린을 뻥 터트리는 온도가 확 높아짐으로써 부피가 팽창하는. 자, 그리고 저열원 같은 경우는 배기구. 우리 공기를 얘기합니다. 배기구. 공기중을 얘기합니다. 이건 아까 했네요. 4kJ. 자, 열 효율 얼마입니까? 10분의 4. 10kJ 분의 4kJ. 0.4네요. 땡. 2분 컷. 2분도 안 걸리죠. 1분. 자, 그 다음에 이건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 1, 2, 3번은 여러분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선생님 문제 올릴게요.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에 직접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 이 영상 마지막에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이 교과서 문제 꼭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A, B로 구분된 용기 A에 여기다가 N개를 넣었대요. B는 진공을 한 다음에 밸브를 열었대요. 그럼 얘네가 가고 다시 갔다가 오는 애도 있겠죠. 갔다 오는 애도 있고 또 얘도 가고 오고. 자,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충분히 지났을 때 모든 기체 분자들이 A에만 모여있을 확률. 그러니까 갔다 오고 혹은 아예 안 가고 여기에만 모여있을 확률. 자, 이 입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A에 있을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 B에 있을 확률 2분의 1. 자, 하나 갔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입자 또 갈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 올 확률 2분의 1. 자, 그래서 입자 하나당 2분의 1. 자, 영상 찍다 잠깐 멈춰서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각자 입자 하나당 A에 있을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잖아요. A에 있을 확률 2분의 1, B에 있을 확률 2분의 1. 근데 입자가 몇 개라고요? N개라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몇 번을 해야 돼요? N번 해야 되죠. N번. 자, 그래서 여기 모여있을 확률은 2의 N제곱분의 1 혹은 2분의 1의 N제곱. 그러니까 한쪽에 있을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겁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몇 개의 입자가 여기 있겠어요? 보통 1몰이라고 하는 아보가드로 수, 보통 22.4리터, 기체 22.4리터에 1기압 22.4리터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만큼 있거든요. 그만큼 몇이야? 2.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 되겠죠. 이 n에. 그러니까 그만큼 한쪽에 모여있을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섞였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어디든 갈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지만 사실 1번 입자가 A에 있다. 그럼 2번 입자는 A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반발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간의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압력이란 걸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밀어내게 된다는 거죠. 밀어내게 되면은 오히려 B에 있던 입자 하나가 A로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2분의 1이라고 가정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적죠. 자, 그래서 자, 시간이 지나면 기체 분자 A와 B에 골고루 분포되는 현상을 확률상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골고루 있을 확률이 높다. 똑같이. 그래서 각각 여기에 2분의 n개, 여기 2분의 n개 이렇게 있겠죠. 나중에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확률상. 물론 한두 개 차이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확률이 제일 높다. 자, 다음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랜만에 복습하듯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 그리고 자, 여기서는 쓰지 않겠지만 위치 포텐셜, 중력 포텐셜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mgH로 나타낸다. 기억하나요? 오늘 이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일단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용수철 상수가 200N/m. 200N/m. 자, 무슨 말이냐? 1m 당기는데 200N이 필요하다.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m 당기는데 200N. 200N이라고 하는 건 약 20kg 물체가 받는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kg 물체를 매달았을 때 1m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20kg.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 그래서 여기에 1kg짜리 물체를 매달아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았을 때 5점의 정지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물체를 5점으로부터 0.1m 떨어진 P점까지 잡아당겨 놓았을 때, 여기까지 잡아당겼다가 놨을 때 이 물체의 최대값. 자, 이 물체가 압축되는 순간까지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힘이 안쪽으로 작용하겠죠. 처음에는 세게 작용했는데 점점 어떻게 될까요? 힘이 약해집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압축되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장 속력이 빠르겠어요? 이 순간. 이걸 또 우리 에너지 관점으로 생각하면 언제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순간. 이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냥 풀면 돼요. 어떻게 풀면 되냐? 자,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온전히 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냥 풀면 돼요. 2분의 1 kx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 왜냐면은 탄성 포텐셜이 0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그때 최대가 된다고 한 거니까요. 더 정확한 공식으로 나타내면요. 더 정확한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끝에 있는 순간은 2분의 1 kx 제곱 플러스 이 x라고 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거 왜 이래? (2분의 1) k 0.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정확히 식을 쓰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순간의 위치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그 위치에서의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의 합이 내가 처음에 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원래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생각하는 거냐? 이게 5점에 오는 순간, 5점. 즉, 이게 0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k 0.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요, 식을요. 그래서 이거 약분해주고, v 제곱은 어떻게 되냐? m분의 k 0.1의 제곱. 정리하면은 루트 n분의 k 곱하기 0.1 얘는 루트 씌워지면서 이렇게 되죠. 제곱이 빠져나오죠. n분의 k, m은 얼마예요? 0이고 k는 200Nm/m. 미안합니다. m이 1kg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루트 200 곱하기 0.1 루트 200은 몇이죠? 10 루트 2 곱하기 0.1 하면은 얼마예요? V는 루트 2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겠나요? 한번 교과서에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기가 풀면은 더 쉽게 풀릴 거예요, 의외로. 자, 처음 온도가 T1이고 부피가 V1인 일정량의 이상기체를 부피 V2가 되도록 그림 가와 나와 같이 변화시켰다. 자, 보면요. 이 두 개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똑같은 상태였는데, 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온도가 변하면서, 온도가 증가했을까요? 낮았을까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증가한다고 했죠.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커진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한 거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늘어난 거고. 자, 이 한일의 양. 자, 한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P, 잠깐만. 다시. W는 P 델타 V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 면적이라고 했죠. 면적 어디가 커요? 가가 크죠. 자, 그 다음 기체가 흡수한 열량.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뭡니까? Q죠, Q. 자, 우리 Q 어떻게 나타내냐?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델타 U. 자, 이 가 같은 경우는 델타 U가 어때요? 2죠, 플러스죠. 왜냐면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더하기 W. 그리고 가라고 합시다. 나의 준 열량 같은 경우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델타 U가 어때요? 0이죠. 왜 0이에요? 온도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W만 존재하는데 심지어 W, 가에서 한 일이 많습니까? 나에서 한 일이 많습니까? 가가 나보다 크죠? 그러니까 무조건 열량은 가가
나보다 크겠죠. 너무 못 썼는데 뭐 그렇게 쓸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식을 많이 다뤄봐야 됩니다. 한번 1, 2, 3번도 풀어보고 여러분이 한번 각자 다 지우고 선생님 화면 띄워놓고 풀어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교과서 문제 교과서에다 풀어줬고 다 좋습니다. 한번 각자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선생님 시험 계획을 세웠는데 따로 홈페이지도에 자, 영상이 잠깐 끊겼네요. 아, 미안합니다.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도 할 텐데요. 우선, 시험 범위는 1단원 전부입니다. 안 써지네. 자, 시험 범위하고 내용은, 자, 선생님 따로 내용 글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